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을 연달아 겪었던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옛말에 불행은 연달아 찾아온다고 제 앞에 그런 끔찍한 일이 한꺼번에 터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때 일을 떠올려 보며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키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물상을 같이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고물상 일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군요. 새벽부터 땀 뻘뻘 흘리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무거운 것들을 트럭에 실느라 허리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고물상 일에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하더라고요. 아휴, 이 땀 좀 봐. 물 좀 마시면서 해. 그러다가 쓰러질라. 제가 그렇게 말하며 물병을 건네주면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선 시원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역시 일할 때 마시는 물이 최고로 맛있네. 난 고물상 일이 힘들긴 해도 얼마나 보람되는지 몰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다 재활용돼서 가치 있게 쓰이는 거잖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남편을 보며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중학생일 때 남편이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던 폐 드럼통이 폭발하고 만 거예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화상도 입고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마친 후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일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할 걸. 당신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치면 어떡하냔 말이야. 저희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을 했는데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고물상 일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다리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돼 몇 번이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어. 그러다가 안 그래도 안 좋은 다리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거야. 괜찮아. 내가 우리 집안 가장인데 이것도 못하면 되겠어? 다리가 불편하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중학생이던 저희 아들이 그때부터 고물상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물상으로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저 오늘 기운 팔팔하니까 할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뭘 또 여기로 왔어. 고물상 일은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하면 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싫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들이 돼서 어떻게 그냥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 아빠 닮아서 힘도 세고 팔뚝에 알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저희 아들은 수시로 남편이랑 같이 트럭을 타고 돌면서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고 물건을 분해해서 분류할 때도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이건 알루미늄 맞죠? 저 이제 딱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야, 역시 고물상 아들이라서 그런지 금방금방 배우네. 그런데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리 가라. 에이, 조심조심하고 있어서 안 다쳐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도 고물상에서 일하면서 팔다리에 상처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고물상집 큰아들인데 그런 영광의 상처 몇 개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야. 자식이 다치는 걸 누가 좋아해? 안 다친다니까요. 저 진짜 조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효자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반장도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딸들도 아들을 부러워하더군요. 오빠, 오빤 학교 끝나고 맨날 고물상 가서 일 도와주면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빠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말고 다 새겨들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우리 키워주시는데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 하나만큼은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오빠 말하는 것만 보면 학생이 아니라 어른 같다니까. 나도 이번 학기엔 열심히 해서 오빠처럼 성적도 잘 받아보고 다음 학기엔 반장 선거에도 한번 나가봐야겠어. 내가 그래도 오빠 동생인데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애들은 다들 착하고 성실해서 말썽 한번 안 부리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더 열심히 고물상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고물상을 하며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고 나선 그동안 번 돈으로 5층짜리 원룸 건물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보는 고물상 일로 정말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거였죠. 그때 저희 애들이 케이크까지 사와서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노력하면서 사셨잖아요. 안 그래도 네 아빠가 요즘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다. 이게 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지내줘서 그런 거야. 얘들아,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오히려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절 키워주신 엄마 아빠한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제 저희도 돈 버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30년 넘게 운영한 고물상을 그만두고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룸 관리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냥 청소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양한 세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저희 건물에 혼자 사는 나이 든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마주치면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살도 쪽 빠지고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신데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가족도 없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반찬을 잔뜩 만들어 그 집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참이 지나서야 힘겹게 문을 여시더군요. 아주머니, 제가 이번에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가족끼리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어요. 집에서 혼자 밥해 드시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좀 같이 드셔보세요. 아유, 세상에나 이런 걸 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챙겨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만나는 가족은 없으세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저한테 잠깐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살림살이도 얼마 없는 찬장에서 믹스 커피를 꺼내 저한테 타주고선 본인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니까 자식들이 돈 많은 지 아빠한테만 찰싹 달라붙어서 전 모른 척 하더라고요. 평생 가족들만 생각하며 희생했던 대가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휴, 어쩜 그런 일이. 아주머니,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되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제가 가끔씩 반찬 가져다 드릴 테니까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월세살이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주인분은 처음 만나 봐요. 사모님께선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원룸을 관리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배워가게 되더군요. 저는 세입자분들을 제 이웃사촌으로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월세 내는 날이 됐는데 월세는 보내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조금 늦게 내도 될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조그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입금하겠습니다. 아이고, 학교도 못 나갈 정도면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말고 월세는 몸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는 걸로 해요. 내가 뭐 월세 몇 번 안 받는다고 집안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내 자식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회복해서 꼭 밀린 월세 낼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학생은 평상시에도 지나갈 때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꼬박꼬박하고 분리수거도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라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학교 다니면서 그 힘든 택배 상하차를 한다고 하니까 성실하게 사는 학생 같은데 어른이 돼서 그 정도 사정도 못 봐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 월세를 안 받았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와 저한테 밀린 월세를 내더라고요. 사모님, 저희 아들 때문에 폐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서야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당장 짐 빼고 나가라고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희 아들 사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학생이 일부러 월세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그나저나 참 착하고 성실한 아들을 둬서 좋으시겠어요. 그 학생은 그 이후에 다시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끔씩 저희 집에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도 사다 주더군요. 어찌나 착하고 예쁜지 제 자식 같아서 몇 번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룸을 관리하며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저희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둘이나 생기니 집이 북적북적해서 좋더라고요. 저희 사위들은 하나같이 다 성격이 싹싹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두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족발 사왔습니다. 오늘 족발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아이고,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뭐하러 힘들게 왔어. 하여튼 우리가 박서방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원래 제 역할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고 재밌게 지내야 건강에도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둘째 사이가 사온 족발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엔 집에 막내딸 부부가 찾아왔어요. 막내 사인 손에 무슨 봉지 하나 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족발을 먹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야, 설마 그 족발 형님이 사오신 거예요? 에이,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족발 사왔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겹치면 어떡해요. 동서, 그럼 동서가 사온 족발까지 두 배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에이, 그래도 형님이 사오신 거 먼저 드셨으니까 제 건 배불러서 못 드실 거 아니에요. 막내 사이가 그렇게 툴툴거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저랑 똑같이 생각했는지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김서방, 나랑 자네 장모랑 족발이라며 환장하는 거 몰라? 오늘 다 못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면 되지.
우리 사위들이 사온 족발인데 한 점이라도 남기면 되겠어? 알겠어요. 대신에 다음번엔 제 거 먼저 드셔주셔야 돼요. 저 다음엔 형님한테 양보 못합니다. 아이고, 알았어. 내가 살다 살다 사위들이 자기가 사온 족발 먼저 먹으라고 티격태격 할 줄은 몰랐네. 자, 배고플 텐데 얼른 젓가락이나 들게. 그렇게 저는 딸들을 결혼시키고 성격 좋은 사이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도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린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저희 집에 합가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선뜻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원래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들도 다 결혼하고 나가 사는데 장남인 저희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죠. 대신 저하고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주실 거죠? 저 가끔 가다가 투정 부려도 몰라요. 아유, 이렇게 예쁜데 아무리 투정 부려도 내가 받아줘야지. 그나저나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된 거 환영한다. 네 말대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저한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돕고 퇴근하고 와서도 어찌나 저한테 애교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우와,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서부터 김치찌개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어머님께서 김치찌개 끓여주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어깨 안마 실컷 해드릴게요. 됐어. 일하느라 힘든 건 넌데 내가 무슨 안마를 받니? 어머님도 건물 청소하랴 집안일 하랴 힘드시잖아요. 아참, 밥 먹고 설거지도 제가 할 거니까 어머님은 손도 대지 마세요. 빨래도 그냥 두시고요. 아셨죠? 저희 며느린 주말에도 툭하면 절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백화점도 가고 공원에 산책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희 딸들이 질투까지 하더라고요. 새언니, 설마 오늘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산책 가는 거예요? 나 오랜만에 엄마 보러 왔는데 또 새언니가 홀라당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왜요? 그럼 아가씨도 같이 산책 가면 되죠. 우리 셋이 나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와요. 아참,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막내 아가씨한테도 전화해 볼까요? 오늘 아예 여자끼리 넷이서 데이트하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저희 딸들과도 잘 지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위 복뿐만 아니라 며느리 복까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손주를 낳은 이후부터 며느리의 성격이 예민해지고 툭하면 울기만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애 낳았을 땐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요즘엔 애 울음소리만 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대요. 밤에도 잘 때마다 우울하다면서 얼마나 신세 한탄을 하는지 몰라요. 아휴,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죠? 아휴, 원래 애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더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애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애미가 우리 손주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버티기 힘들만도 하지. 내가 최대한 애미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옆에서 잘 다독여 주려무나. 저희 며느린 제가 봐도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우는 애를 달래다가 자기가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며느리한테 달려갔습니다. 얘, 너 왜 그러니?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어머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미칠 것 같다고요. 밤에도 우는 소리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낮에도 우리 태영이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 죽겠어요. 전 아무래도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아휴, 엄마 자격이 없긴 뭐가 없어. 너도 엄마가 되는 게 처음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손주 내가 달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럼 어머님은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너무 죄송하단 말이에요. 제가 무능력한 엄마라서 어머님한테 민폐만 끼치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민폐야. 우리 손주인데 할미인 내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이렇게 집에서만 있지 말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취미 생활 좀 해라. 너 지난번에 요가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요가 학원 끊어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봐. 저는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손주도 제가 다 봐주고 요가 학원도 끊어줬어요. 그리고 주말엔 저희 남편이랑 아들한테 손줄 맡기고 며느리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제가 사준 원피스를 입어보더니 또 우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래도 아가씨 땐 날씬하고 예뻤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살이 축 처져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냥 전 집에서 추리닝이나 입고 다녀야 될까 봐요. 아유, 아이 예쁘고 잘 어울리기만 하는데 왜 그래? 그래도 네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 엄마치곤 날씬한 편이지 않니? 정 그렇게 몸매 때문에 신경 쓰이면 내가 헬스장이라도 끊어줄까? 요즘에 헬스장에서 돈 좀 많이 주면 개인 PT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며. 저는 너무 우울해하는 며느리한테 헬스장에 개인 PT까지 등록해줬어요. 돈이 좀 들긴 했지만 며느리가 자신감을 되찾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며느린 그때부터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발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며 참 많이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며느리를 많이 배려해줘서 그런 걸까요? 며느리가 애를 낳은 지 8개월쯤 됐을 때부턴 점점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었으면 빨래통에 넣어 놓기라도 해야지. 온 집안에 이게 뭐니? 이거 지금 나보고 다 주워서 알아서 빨래하라는 얘기냐? 어머님, 어차피 좀 있으면 청소 한번 하실 거잖아요. 그때 겸사겸사 그 옷도 주워서 세탁기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왔더니 온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휴, 아무리 운동도 좋다지만 적당히 해야지. 너 요즘에 운동하느라 근육통 있다는 핑계로 애도 하나도 안 보지 않니? 왜요? 어머님 저희 태영이랑 놀아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 어머님이 우리 태영이를 너무 예뻐하시길래 일부러 태영이랑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그러는 건데요. 게다가 며느린 주말에도 툭 하면 저한테 애를 맡기고 혼자 밖으로 나가더군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핑계도 정말 다양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저희 오빠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저희 오빠랑 저랑 어릴 때부터 엄청 사이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뭐? 너 지난주에도 너희 오빠네 집에 놀러 갔다 왔다면서 이번 주에 또 간다고? 너희 오빠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린 사람인데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아가씨들도 저희 집에 자주 오잖아요. 제가 오빠네 집에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인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 나갔으니까 어차피 태영이 봐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올 때까지 우리 태영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가족들이랑 만나는 거야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손주를 매번 저한테 맡기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맡기더라고요. 며느린 평일에도 친구를 만난다면서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헬스장 갔다가 친구랑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은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이랑 드세요.
얼마나 늦게 오려고 그러는데? 너 또 지난번처럼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올 건 아니지? 친구랑 술 먹다 보면 좀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엔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밖으로만 쏘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많이 도와주셨으면 당신도 당신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 진짜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산후 우울증 걸린 게 내 잘못이야?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애 낳았는데 애 키우는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변해버린 내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 기분을 당신이 아냐고. 어머님도 내가 그만큼 힘든 거 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당신 요새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밥 먹으면 치우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요즘에 하는 일이 헬스장 다니고 밖에 놀러 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어머님이 잔소리하셔서 짜증나는데 당신까지 내 화 좀 돋구지 마. 간신히 산후우울증 극복한 사람한테 또 힘들게 만들 거야? 그 후에도 며느린 계속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아들하고도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게 생각나 최대한 이해하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집에 늦게 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며느리랑 같이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아드님께서 퇴근길에 어떤 사람이 한 취객 4명한테 폭행당하고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다가 그 4명한테 일방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나 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가해자들은 바로 잡혀갔고 아드님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싣고 왔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며느리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그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냐고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니.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 들은 거죠? 네? 제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해주세요. 혜미야, 나도 제발 그게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구나. 살다 살다 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하나뿐인 남편이고 우리 태영이 아빠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이대로 이 사람 잃게 되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저 진짜 이 사람 잃고는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네 마음과 똑같단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던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어머님, 저 진짜 그놈들 용서 못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제가 진짜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그놈들 작살내줄 거예요. 다치려면 그런 못된 놈들이나 다치지. 왜 착한 우리 그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저는 서럽게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있기도 힘들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병원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제발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면서 숨죽이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울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 있더군요. 며느리가 걱정하겠다 싶어 화장실 칸에서 나가려던 그 순간 갑자기 누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저희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펑펑 울던 며느린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의사가 그러는데 내 남편 오늘 밤도 못 넘길 거래. 그래도 그 사람 세상 떠나면 우리 이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순간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계속 듣는데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 세상 떠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 그래도 나한텐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태영이 아빠이기도 하잖아. 아까 눈물도 찔끔 나오려고 하길래 마침 시어머니도 계시겠다. 아예 대성통곡 해버렸어. 그 사람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우리 태영이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이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만나는 거 아무한테도 안 들켰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내 목숨 받고 나갈 수 있을 거야.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그 사람 운명이 여기까지인데 뭐 어떡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제 아들이 저런 사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믿었던 며느리가 뒤에서 누군가랑 저런 통화를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에이미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우리 아들 저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재산 받고 싶어서 내 앞에서 일부러 대성통곡한 거라고? 너 지금 통화한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그러자 며느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저한테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방금 들으신 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네가 방금 전에 전화로 얘기하는 내용 내가 똑똑히 다 들었어. 여보세요.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며느리랑 이런 더러운 대화를 짓거려? 너 도대체 누구냐고? 제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고 통화 상대방한테 따지자 상대방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통화한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빨리 좀 와봐요. 방금 아빠랑 언니랑 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오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익성아, 내 아들 익성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게 어디 있니? 이 엄마 소원이니까 제발 다시 눈 좀 떠다오. 저희 남편이랑 딸들도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익성아, 이 아빠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식인 네가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이 아빠가 대신 갈 테니까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제발 살아 돌아와 주렴. 오빠, 이거 거짓말이지? 오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이번 주말에 집에서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도 삼촌이랑 노는 거 재밌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라. 어? 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집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울다가 혼절하기도 하고 아예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눈물 속에 아들을 떠나보낸 후 저는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 상간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떠난 것과는 별개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뒷조사를 해보니 상간남은 며느리가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더군요. 산후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를 위해 제 돈으로 직접 헬스장을 끊어줬는데 거기서 개인 PT를 해주던 4살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딸들이랑 같이 그 헬스장에 쳐들어갔습니다. 야, 이 신호 어디 있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기만하고 우리 며느리랑 더러운 짓거리한 이 신호 어디 있냐고. 그러자 저쪽에서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한테 달려오더군요. 저기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사업장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시다. 밖에 나가긴 어딜 나가? 왜? 우리 며느리랑 그런 짓을 해놓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쪽팔린가 보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기분 전환하라고 헬스장 끊어줬더니 네가 애까지 있는 우리 며느리랑 뒤에서 더럽게 놀아놨잖아. 내 말이 뭐 틀렸어?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 회원님들도 다 쳐다보시니까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둘째 딸이 나서서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야, 헬스 트레이너라는 인간이 가르치란 운동은 안 가르치고 유부녀나 꼬시니까 재밌냐? 너 우리 새언니가 유부녀 애까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만난 거지? 우리 오빠 세상 떠나던 날 네가 새언니랑 통화하는 거 우리 엄마가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이미 조사해서 다 알아냈다고. 저기요,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진짜 쪽팔리게 왜 이러세요? 그러게 쪽팔릴 짓을 뭐하러 해? 너 아주 여기서 일하면서 재미 좀 많이 봤겠다? 일하면서 월급도 받는데 유부녀랑 몰래 바람까지 피면서 아주 재밌었겠다고. 우리 오빤 좋은 일 하다가 사고 당해서 세상 떠났는데 우리 오빠가 사경을 헤매는 그 와중에도 너는 우리 새언니랑 히히덕거렸지? 너 같은 건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너같이 더러운 놈은 살아갈 자격도 없다고. 그러자 이번엔 저희 막내딸이 상간남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니까짓게 잘난 몸뚱이 하나 믿고 유부녀 꼬셨나 본데 우리 오빠 속이고 뒤에서 그런 짓 한 거 내가 가만 안 둬.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짐승도 안 할 그런 짓을 해. 이보세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긴 우리 오빠가 억울하게 속으면서 살다가 세상 떠난 것만 생각하면 네 머리를 다 쥐어뜯어도 속이 풀리지 않어. 유부녀랑 그런 짓을 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저희 셋이서 계속 난리를 치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몇 명은 수군거리면서 상간남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회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그것도 애까지 있는 유부녀랑. 어휴, 소름 끼쳐 죽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쩐지 저 사람 여자 회원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했어요. 아마 지금 바람 피웠다는 그 여자 회원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걸요. 저런 놈들이 원래 여자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말리는 바람에 저는 상간남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 한 거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너 같은 놈 평생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서 그 헬스장을 빠져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너무 열받는다면서 계속 화를 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며느리한테 짐가방을 확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설마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여기 계속 있을 건 아니지? 당장 네 집만 가지고 이 집에서 꺼지라고.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내 아들을 배신한 네가 감히 내 며느리 자격이 있기나 해? 우리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그 상간남이랑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었잖아. 게다가 재산 받고 싶은 마음에 내 앞에서 슬픈 척 연기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진짜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안 슬퍼할 와이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이렇게 내 눈앞에 떡하니 있지. 너 그동안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내가 애도 봐주고 최대한 너 배려해준 거 몰라? 시부모가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뒤에서 그딴 짓을 저질러? 내가 너 기분 전환하고 운동하라고 헬스장 끊어준 거지. 외간 남자랑 그런 짓 하라고 끊어준 줄 알아? 그건 그냥 잠깐 재미로 만난 것뿐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이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몸도 좋으니까 잠깐 혹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남자가 잘생기고 몸 좋으니까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눈이 돌아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내 며느리 자격도 없고 우리 태영이 엄마 자격도 없다는 거야. 넌 그럼 그놈이 아니어도 네 눈앞에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우리 아들 배신하고 또 그런 짓 했겠네. 지금 네 입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소리잖아. 그걸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쫓아내면 우리 태영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 혼자선 태영이 못 키워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영이 내 손주니까 그냥 여기 두고 가. 내 손주 내가 키울 테니까 앞으로 넌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너 같은 거 밑에서 우리 태영이 키우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겠다. 그러니까 당장 그 짐 싸가지고 여기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정말 어머님이 태영이 키워주실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못 키운다고 데려오시는 거 아니죠? 며느린 이 와중에도 혼자 손주를 못 키우겠다며 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자 집에 있던 저희 남편이 거실로 나와 며느리한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라는 인간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여태까지 네 시애미가 애를 다 키워주니까 애한테 애정도 없다 이거지? 됐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 우리 손주 눈앞에 뛰지 말고 썩 사라져버리라고.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가라면 뭐 무서워서 못 갈 줄 아세요? 짐 싸는 시간 딱 10분 줄 테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며느리한테 대충 짐 쌀 시간을 주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동안 잘해줬던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저랑 남편은 너무 서러운 마음에 아들의 영정사진만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뒤에서 배신할 줄은 모르고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그 헬스장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때문에 큰일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트레이너들한테 회원들이랑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 가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결국엔 그런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직원 관리 제대로 못한 잘못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는 상간남을 헬스장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헬스장에 취업하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소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지 저희 딸이 알려줘서 보니까 인터넷에 그 상간남에 대한 내용이 다 퍼져 있더라고요. 누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 상간남과 며느리를 욕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참나? 이걸 보니까 무서워서 우리 와이프는 헬스장에도 못 보내겠네.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 예쁘장한 유부녀들 꼬셔서 갖고 노는 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야? 아유, 유부녀 꼬신 헬스 트레이너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넘어간 저 유부녀도 잘못이죠. 애까지 있다는 여자가 몸 좋은 남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놈이랑 결혼하지. 왜 착한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저 여자 남편이 취객한테 집단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 구해주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아유, 진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 떠난 남편분만 안타깝게 된 거죠, 뭐. 저런 인간들은 아예 무인도에 가둬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착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일찍 떠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니까요. 그 후 저는 며느리한테서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 저희 손주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그 이후에 저희 집에 거의 매주마다 와서 손주랑 놀아주고 있어요. 엄마, 태영인 우리가 주말 동안 돌볼 테니까 엄만 들어가서 좀 쉬어요. 평일 내내 태영이 보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아빠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좀 하다 오시던가요. 아유, 그럼 내가 너희 덕분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조금씩 걷기도 해야 나도 건강을 잘 유지하지. 내가 건강해야 우리 태영이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지 않겠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젠 태영이한테 엄마가 할머니이자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태영이뿐만 아니라 우릴 위해서라도 제발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평일에도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제가 퇴근하고서라도 태영이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볼 테니까요. 됐어. 아, 너희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어떻게 태영이까지 너한테 떠넘기니? 그리고 네 아빠도 애 잘 봐. 이제 태영이 조금 더 크면 놀아줄 때 힘에 부칠 것 같다고? 얼마 전부턴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더라. 와, 우리 아빠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태영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둬서 참 잘 클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잘 뒀게? 고모랑 고모부들도 잘 뒀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태영이도 챙겨주는 걸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마 네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참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저는 딸한테 말했던 것처럼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저희 손주를 돌볼 생각입니다. 저희 손주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거나 주눅 들까봐 공부도 많이 해서 젊은 엄마들이 해주는 것까지 최대한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떠난 지 어느새 2년 가까이 됐는데 엄마도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답니다. 며느린 그 이후로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양육비 같은 건 안 받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 애초에 저런 싹수 없는 며느린 우리 손주 곁에 두기가 싫었고 양육비라는 연결고리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며느린 싹도 잘라버리고 싶어서 양육비도 안 받고 빈 몸으로 내쫓게 된 거예요. 며느리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 납득을 하더군요. 만약에 며느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던 걸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라고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으니 얼굴 똑바로 들지도 말고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면서 살아가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봤지만 저희 며느리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며느리나 사위가 자식을 배신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은 어차피 인성이 글러먹었으니 아마 평생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만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가족들과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에 떨어질 뻔했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40대 남자입니다. 아마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제 인생을 말아먹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은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종종 저와 누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문호야, 문정아,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거란다. 그럴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돼. 물론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번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렴. 저희 부모님은 저와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를 응원해 주셨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식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여보, 나 우리 우민이 볼 때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아. 나 꼭 사업 성공해서 우리 우민이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하고 싶은 것도 다 시켜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줄 거야. 그래,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봐. 그나저나 당신 사업보다 내 다이어트부터 먼저 성공해야 되는데 나 임신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여보, 나 살 빼게 필라테스 좀 끊어주면 안 될까? 아내가 워낙에 결혼 전부터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임신을 하고 살이 찐 게 스트레스가 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원하는 필라테스도 끊어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는 이유로 맨날 집에서 풀만 먹어도 묵묵히 응원해 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오늘은 또 어딜 나가는 거야? 주말이라 우리 우민이랑 같이 나들이라도 같이 가려고 했더니 설마 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내 친구들 만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 20대 때 결혼해서 내 친구들 한창 놀 때 놀지도 못했잖아. 이제 우민이도 어린이집도 아니고 당신 혼자 애 보는 거 힘든 것도 아닌데 나도 좀 나가서 놀면 안 돼? 아무튼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으니까 연락하지 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당신한테 자꾸 연락 오면 수다 떨다가 흐름 끊겨서 짜증난단 말이야.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애도 보지 않고 툭 하면 꾸미고 놀러 나가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선 밤늦게 술 취해서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처음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었는데 언젠가부턴 저희 부모님한테 버릇없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잔소리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챙기고 제 애는 제가 알아서 돌봐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좀 마시라고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짜증을 내길래 전 전화를 끊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랑 통화한 거지? 당신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간섭을 하면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렇게 전화로 소리 지르면서 짜증까지 내냐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어머님이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나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일렀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가정에 신경 좀 쓰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잖아. 그래, 내가 일렀다. 당신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하소연 좀 해봤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거 하나라도 있어? 당신 솔직히 요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애 엄마인지 결혼 안 한 미혼 여자인지 헷갈릴 지경이야. 우리 우민이 내 아들이지만 당신 아들이기도 하잖아. 엄마면 당연히 아들한테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 저희 아들과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가 친구랑 주말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가족끼리도 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무슨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그래? 친구랑 가면 좀 어때서? 내 친구 수정이가 결혼 전에 친구들끼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무튼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난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결국 아내는 제가 말렸는데도 짐가방을 싸서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주말에 저희 아들이랑 놀아주고 있었는데 아내는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여행을 떠난 그날 오후 아내 대신에 뜬금없이 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호야, 너 어디냐? 나 집인데 왜? 아니, 너 혹시 지금 와이프랑 같이 있어? 아니, 우리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아, 그래? 역시 그랬구나. 아니, 사실 내가 지금 가족들이랑 캠핑을 왔는데 우리 옆 텐트에서 네 와이프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떤 남자랑 같이 나오더라고. 혹시나 닮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너한테 확인 전화 한번 해본 거지. 친구는 전화를 끊고선 저한테 사진까지 한 장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사진 속 여잔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친구한테 캠핑장 주소를 받아 바로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 이미 해질녘이라 캠핑장 안에서 바베큐 냄새가 한창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저희 아내가 웬 남자랑 찰싹 붙어 앉아서 고기를 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큼성큼 아내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정이랑 여행 간다더니 이 남자 이름이 수정인가 보지? 그러자 아내는 절 보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떻게... 여길 어떻게 왔긴. 네 옆 텐트에 있던 내 친구 희철이가 널 봤다고 나한테 제보해 주더라. 얼마나 외간 남자랑 노는데 정신이 팔렸으면 남편 친구네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너 맨날 예쁘게 꾸미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 다 이놈 만나고 다니느라 그런 거였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내 친구란 말이야. 초등학교 동창인데 워낙 친해서 같이 놀러 온 것뿐이야.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여자가 남자 동창이랑 단둘이 캠핑을 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 안 그래도 그동안 네가 우리 우민이도 신경 안 쓰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도 그거 참고 살 필요 없겠네. 너 같은 여자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 알았어? 여보, 여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 남자 동창생과 거의 1년이나 저 몰래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전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5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자라게 하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엄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한 다음이었습니다. 전처는 저랑 결혼 생활하면서도 아들 양육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아예 보러 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더군요. 제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쩜 저렇게 모성애가 없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양육비를 안 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처는 처음 몇 번만 양육비를 주다가 어느 순간부턴 아예 안 주고 배째라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됐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받아도 저 혼자 저희 아들을 키울 형편은 충분히 됐습니다. 하지만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차한테 전화해 이렇게 따졌습니다. 야, 너 지금 양육비 밀린 게 몇 달째인지나 알아?
애 엄마라는 사람이 동창이랑 바람나서 이혼당했으면 애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보내는 줄 알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한테 굳이 받아가야겠어? 네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네 사정이고 약속한 양육비는 제때제때 지급해야지. 엄마 역할도 못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투잡, 쓰리잡이라도 뛰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돈 없다는 핑계로 뻔뻔하게 나오지 말고. 알았어? 아니 무슨 양육비 때문에 투잡, 쓰리잡까지 하라는 거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돼? 안 된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그리고 너 직장도 다니면서 돈이 왜 없어? 너 잔뜩 꾸미고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돈 없는 건 아니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양육비 지급 안 하면 내가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신청할 거야. 그래도 안 주면 법원 통해서 네 월급에서 양육비 까고 지급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제가 법적으로 나온다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자 전처가 그제서야 저한테 비굴하게 나오더군요. 결국엔 밀린 양육비를 일단 반 정도만 받아내고 나머지 반은 천천히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양육비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나서 저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면서 저희 아들을 잘 키울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사업도 직원을 9명 정도 두고 운영할 정도로 커졌고 적어도 저희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정도는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제 생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절 보며 똑같이 느끼셨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호야,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가끔씩은 머리도 식히고 한숨 돌릴 시간도 필요하지 않니? 이제 우민이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너도 이제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라. 그 말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말 그동안 취미생활 하나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도예 공방에 다니게 되었어요. 마침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는 취미반이 있다길래 그걸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촉촉한 흙을 맨손으로 만지며 도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어머,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네요. 처음 하시는 것 치곤 아주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물레도 돌리고 흙도 만지고 있으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흙을 만지면서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희진 씨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나오고 계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앞을 보자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도예 공방에 갈 때마다 그 여자가 있는 겁니다. 하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가끔씩 가볍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여자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공방 꾸준히 잘 나오시네요. 다른 분들 보니까 처음에만 열심히 하시다가 금방 질려서 안 나오시던데. 아참, 이 커피 좀 드세요. 제가 오늘 공방 오는 길에 커피 한 잔 사다가 문호 씨 것도 같이 샀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희진 씨도 정말 꾸준히 잘 나오시네요.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커피 사주셨으니까 다음번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그 여자와 전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아내가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혼남에 애까지 있었는데 예비 아내는 초혼이라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아내는 제 사정도 다 이해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빠, 나 오빠 아들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만나게 해주면 안 돼? 나도 얼른 오빠 아들이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예비 아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셋이서 같이 피자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민아, 안녕? 이모는 아빠랑 친한 친구야. 우민이 너 피자 좋아한다며? 오늘 이모가 우리 우민이한테 피자 사주려고 하는데 어떤 피자 먹을지 한번 골라볼래? 우와, 저 피자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모, 고맙습니다. 그 후 예비 아내는 저희 아들과 빠르게 가까워지더군요. 예비 아내가 워낙에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저희 아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워터파크를 간 적도 있었어요. 이모, 저랑 같이 워터 슬라이드 타러 가요. 얼른요. 그럴까? 저거 좀 무서워 보이는데 탈 수 있겠어? 당연하죠. 저 겁쟁이 아니라서 저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모, 그거 아세요? 우리 아빤 겁이 많아서 저런 것도 못한대요. 뭐라고? 오빠, 그게 정말이야? 아빠라는 사람이 우민이보다 겁이 더 많으면 어떡해. 우리 우민이는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데. 아니,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내려갈 때도 더 빨리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다칠까 봐 그러지. 에이, 핑계는? 됐으니까 여기서 사진이나 찍고 있어. 나랑 우민이랑 둘이서 타고 올 테니까. 우민아, 이모랑 같이 가자. 저희 아들이랑 손잡고 슬라이드를 타러 걸어가는 예비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흐뭇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도 저렇게 진심을 다해 아껴주고 좋아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솔직히 조금 감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는 저랑 있을 땐 저한테도 정말 잘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엄마처럼 잘해줬는데 가끔씩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한 번씩 몇 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희진아, 너 도대체 왜 가끔 한 번씩 연락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미안해. 사실 나 오빠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었어. 뭐? 그게 뭔데? 사실 나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과외하고 있거든. 저번에 내가 대충 얘기해줘서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치매라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엄마도 당뇨가 심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내 동생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감당하고 있거든. 그런데 오빠도 알겠지만 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저녁마다 과외하느라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랬던 거야. 오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알고 보니 예비 아내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업까지 하느라 바빴던 거였더군요. 과외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저랑 연락이 안 됐었는데 부업까지 해야 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 여태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성실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아내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들하고도 항상 잘 놀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저희 아들도 예비 아내를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우민아, 이번 주말엔 이모랑 어디 놀러 갈래?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어, 그럼 저 놀이공원 갈래요. 가서 범퍼카도 타고 바이킹도 탈 거예요. 오, 그거 좋다. 우민이 범퍼카 운전 잘해? 이모는 진짜 잘하는데.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딪히나 내기해 볼래? 우와, 좋아요. 아, 빨리 주말 됐으면 좋겠다. 이모, 나 놀이공원 가면 솜사탕이랑 추러스도 먹을래요. 이모도 같이 먹어요. 저희 아들은 예비 아내를 정말 좋아했어요. 5살 때 엄마랑 헤어진 이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지 더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민아, 너 이모 좋아하지? 그럼 혹시
이모랑 아빠랑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이모랑 같이요? 그럼 이모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싸, 신난다. 저희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저는 하루빨리 예비 아내와 재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예비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 지금 우리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 아마 내가 주말 내내 엄마랑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그래, 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으셔? 그럼 내가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갈까?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낯을 많이 가리셔서 불편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만 워낙에 자식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따로 인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시더라고. 예비 아내는 그 이후에도 부모님이 아프시다면서 며칠씩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효심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비 아내도 저희 집에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예비 처가에선 예비 장모님 혼자 나오셨어요. 당뇨 때문에 자주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막상 직접 만나 뵈니 건강해 보이시더군요. 예비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인사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 혼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은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같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안사돈이라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아들이 이혼 경력도 있고 애도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따님과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야말로 능력 있는 우리 예비 사이가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저희 집도 예전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저희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 희진이 어릴 땐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예쁜 옷만 입히면서 살았는데 저희 남편 사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부족한 점이 많게 키웠습니다. 지금도 저랑 저희 남편 둘 다 아프다 보니까 혼자 회사도 다니고 부업으로 과외까지 하면서 병원비며 뭐며 다 감당하는데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 예비 사이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납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안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가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둘이 예쁜 가정 이뤄서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안사돈께서도 저희 아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끝낸 후 저희 어머니는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문호야, 안사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정말 사람 됨됨이가 좋은 것 같더구나.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부업까지 하면서 부모님 병원비 벌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 난 무조건 합격이다. 안 그래도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하나면 우리 집안에 좋은 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몸만 와서 살라고 해라. 저희 부모님은 효심이 깊고 생활력이 강한 예비 아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예비 아내 대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제가 모든 걸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도 예비 아내와 돌아다니면서 예비 아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곳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예비 아내는 너무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완전 날아갈 것 같아. 나 우리 아빠 사업 망하고 나서 허름한 빌라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아유, 신혼집 얻는 게 그렇게 신나? 당연히 신나지.
그런데 오빠, 우리 신혼집 오빠 명의로 계약했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면 나랑 공동 명의로 바꿔줄 거야? 아니, 우리 결혼하는데 모든 걸 다 오빠 돈으로 하니까 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허전하더라고. 그래도 명의라도 반반하면 내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일단은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애가 생기면 그때 내가 바꿔줄게.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공동 명의까지 해달래.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이, 내가 설마 진짜로 공동 명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어? 하여튼 오빠도 순진하다니까.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에 혼수도 채우고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비 아내를 너무 예뻐해서 피부 관리샷까지 보내주셨어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예비 아내한테 반지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이거 내가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지인데 이제 이걸 너한테 주마. 내가 이거 30년 넘게 안 끼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 이걸 지니고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 옆에서 지켜주시고 계신 것 같아 너무 든든하더라고. 이거 내가 결혼 선물로 주는 거니까 너도 내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꼭 끼고 다녀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세상에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이 반지가 어머님한테도 정말 의미 있는 반지일 텐데 이렇게 중요한 걸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신 반지는 그렇게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반지였어요. 제가 전처랑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그 반지를 꺼내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예비 아내한테 주시는 걸 보니 예비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는 웨딩 사진도 찍고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예비 아내는 저희 아들 옆에서 숙제도 도와주고 둘이 정말 모자지간처럼 꼭 붙어 지내더라고요. 우민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라고 할까? 정삼각형이야. 야, 우리 우민이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나 보네. 저번에 보니까 영어도 잘하던데 수학까지 잘하는 거야? 우리 우민이 완전히 못하는 게 없네. 아유, 기특해 죽겠다. 예비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저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저희 아들이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예비 아내와 같이 지낸 지도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결혼식도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비 아내와 밖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누가 자꾸 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달려와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잠시만요. 뒤를 돌아보자 어떤 남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끔찍한 진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남잔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기, 혹시 김문호 씨 맞으신가요? 아,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혹시 그쪽도 유희진이란 여자랑 결혼하세요? 저는 그 남자 입에서 나온 예비 아내 이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쪽도 결혼하냐고 물어보는 게 저 말고 저희 예비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 네. 저 그 사람이랑 이틀 뒤에 결혼하는데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자 그 남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문호 씨,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유희진이란 그 여자한테 속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도 그 여자한테 이미 속은 피해자거든요. 제가 그 여자한테 뺏긴 돈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 후 저는 그 남자가 내민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저희 예비 아내가 그 남자랑 같이 찍은 웨딩 사진이더군요. 게다가 남자는 저희 예비 아내 이름이 찍힌 청첩장까지 보여주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틀 뒤에 그 여자랑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저도 다음 달에 그 여자랑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랑 신혼집까지 다 잡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딩 사진도 찍었어요. 혹시 일주일에 몇 번씩 연락 안 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버님은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님은 당뇨 때문에 아프시다면서 병간호한다고 연락 안 된 적 자주 있지 않았냐고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며칠씩 못 만나고 과외한다고 저녁에 연락 안 될 때도 자주 있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여자 가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근했어? 오늘 7시까지 오는 거 맞지? 아, 미안한데 나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7시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냥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저는 그 여자한테 그렇게 둘러댄 후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가서 마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랑 8개월 전에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친구 생일 파티에 왔다고 하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랑 무려 18살 차이가 났던 거죠. 남자는 울먹이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처음 나이트에서 만났을 때 저보고 뭐 하냐고 묻길래 개인 사업한다고 했더니 직원은 몇 명이냐, 매출은 얼마나 나오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끼고 있는 시계랑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라면서 멋있다고 칭찬했었는데 그땐 저도 나이 어린 여자가 칭찬해주니까 좋아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만 콩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말도 안 돼. 8개월 전이면 이미 저랑 또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여자가 우리 둘을 속이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어차피 결혼할 여자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이나 뜯겼다고요. 뭐라고요? 1억 2천만 원이요? 네. 혹시 그쪽은 그 여자한테 뭐 뜯긴 거 없으세요? 전 딱히 없긴 한데 저희 신혼집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고 나면 공동명의로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 여자 아마 그거 공동명의 해주면 바로 도망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혹시 상견례도 하셨나요? 상견례 때 그 여자 어머니만 나왔죠? 그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라 대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어머니는 지금 지방에 혼자 살고 계세요. 우리 둘 다 속이기 위해 부모님 핑계 대면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요. 저는 남자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여태까지 부모님을 위해 부업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만 해도 시세가 5억 원이 넘었는데 그걸 공동명의로 해서 절반을 가져갈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남자한테 이 모든 걸 왜 저한테 말해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실 전 처음에 그쪽이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바람 피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뒷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피해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건 아니죠? 그런 괘씸한 여자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차피 같은 처지인데 힘을 합쳐서 그 여자 고소합시다. 순진한 남자를 둘이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웨딩 사진과 청첩장도 증거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태평하게 소파에 누워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왔어? 회사에 급한 일 있다더니 잘 처리된 거야? 난 당신이 좀 늦게 온다길래 혼자 피부 마사지는 하고 있었지. 결혼식 날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피부가 칙칙하면 안 되잖아. 그나저나 우리 결혼식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 나 너무 긴장돼. 어떡하지?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5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뭐?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다음 달이잖아. 잘 생각해봐. 당신한테 엄청 중요한 날일 텐데. 하지만 그 여잔 시치미를 뚝 떼고 계속 모르는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한테서 받은 청첩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할 거야? 여기 신랑 이름 김호진 써 있는 거 보이지? 자, 이제 네 입으로 신부 이름 한번 읽어봐. 여보, 빨리 읽어보라고. 유희진, 이거 당신 이름 아니야? 내일 모레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다음 달에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하나 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랑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겠지. 동명이인 좋아하시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남자한테서 받은 웨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놀라서 소파에서 굴러 떨어지더군요. 여보, 이건 오해야. 이거 오해라고. 오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랑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나랑 만나면서도 8개월 동안이나 이 남자랑 만났다던데. 게다가 신혼집도 구하고 결혼식장도 다 예약했다며. 너 그동안 가해 핑계 어머니 핑계 대면서 나랑 연락 안 됐던 게 다 그 남자 만나느라 그랬던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란 말이야. 아니면 이 청첩장이랑 웨딩 사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 나 속이고 양다리 걸친 거 맞잖아. 여보, 진짜 미안해. 나 그 남자랑 만난 건 사실이긴 한데 곧 헤어지려고 그랬었어. 진짜야. 헤어진 것도 아니고 헤어지려고 했었다고? 우리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이 사람한테 돈도 1억 원 넘게 뜯었다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남자 등쳐먹으면서 돈이나 뜯는 꽃뱀이었어? 나한테도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반 가져갈 생각으로 나랑 우리 우민이한테 잘해줬었던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로 당신 사랑하고 우리 우민이 내 아들처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랑 먼저 결혼 날짜 잡았지. 제발 말 같은 소리를 좀 해. 너 내가 사업해서 돈 좀 만지는 것 같으니까 돈 뜯어내려고 잘해준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뒤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게다가 상견례 때 나왔던 너희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대역이라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작정하고 날 속였으면서 언제까지 오리발 내밀고 있을 거냐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어렵게 자라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도 얘기하기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한 거지. 당신 속이고 돈 뜯어내려고 그랬던 건 정말 아니야. 제발 믿어줘. 믿을 만한 얘기를 해야 믿어주지. 내가 겨우 그런 걸로 당신한테 편견 가질 사람도 아닌데 대여까지 써가면서 거짓말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네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절대 너랑 결혼 못해.
너 같은 사기꾼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산다고. 그래서 나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청첩장도 다 돌리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혼하는 게 어딨어.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말도 몰라? 결혼식이 이틀 남았든 하루 남았든 어쨌든 너랑 난 끝이야. 그러니까 당장 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캐리어에 그 여자의 짐을 마구 우겨넣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여잔 계속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나 속인 거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너 지금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 내놔. 우리 어머니가 준 반지 빼고 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말 말고 당장 그 반지나 내놓고 가라고. 우리 엄마가 30년 넘게 소중하게 간직한 그 반지 너 같은 거한테 절대 못 주니까 당장 내놔. 그렇게 저는 그 여자한테서 어머니의 반지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남기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여자를 쫓아낸 후 부모님한테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봐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널 찾아와서 얘기해 준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자꾸나. 그나저나 우리 손주한테도 정말 잘하길래 내 마음에도 쏙 들었었는데 나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전 청첩장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입으로 파혼했으니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파혼하고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썼던 비용과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남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뒤집어 엎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제발 당신만이라도 나 봐주면 안 될까? 나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하래? 이게 다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잖아. 그나저나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라도 좀 들어보자.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냐고. 그게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루빨리 그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자 피려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그 남자가 둘 다 개인 사업을 한다길래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냈나 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만나면 돈도 두 배로 얻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어. 참나, 넌 결혼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돈을 두 배로 얻기 위해서 두 명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너같이 어이없는 발상하는 사람은 내가 생전 처음 본다. 그리고 세상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도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그런데 넌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남자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을 침산이었잖아. 그땐 그게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그런데 나 이젠 정말 반성했단 말이야. 나 진짜로 당신한테도 잘하고 우민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웃기지 마. 너 같은 인간을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아들의 엄마 자리에 앉힐 것 같아? 너 같은 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돼.
물론 범죄자로 낙인 찍어도 다음번에 다른 남자한테 똑같이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랬다간 넌 가중처벌이야. 그냥 넌 대한민국 남자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다른 나라로 떠나.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여자야. 여보, 여보. 저는 계속 애원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뜯어낸 건 없었기 때문에 혼인빙자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저 말고 그 남자한텐 온갖 핑계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을 속여서 크게 한탕 치려던 그 여잔 결국 빈털터리 상태로 감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남을 등쳐먹을 생각만 하니까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남은 저희 아들이 걱정이더군요. 저희 아들이 그 여자를 엄청 좋아했으니까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제 이모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모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우민아, 이모는 아무래도 아빠랑 인연이 아니었나 봐. 앞으로는 이모랑 만날 일 없으니까 아빠랑 우민이랑 둘이서만 평생 살자. 아빠가 우민이한테 더 잘할게. 알았어요. 나 이모랑 노는 거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아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생긴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던 일이 되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아들한테 2배로 더 잘할 생각입니다. 굳이 엄마 자리 만들지 않아도 아빠 혼자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아빠 혼자 애 키우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끔찍한 여자와 파혼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는 한 번의 이혼과 한 번의 파혼을 겪으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혼 생각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주변에 마음이 잘 맞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랍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준 것처럼 저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속고 계실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만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경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끼리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